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권익위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제가 돌리기가 그래서 그냥 권익위 원장님한테 여쭙게요. 권익위 원장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때 보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자 중에 한 분이었던 원희룡 그 당시에 전직 제주도지사께서 업무 추진비를 1,600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라고 저는 가보질 못해서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이제 이 불리는 식당에서 47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썼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났었고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죠?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네. 예.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그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오시면 하지요. 여가부 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예, 계시죠. 네. 그 행복도시법이라고 아시죠? 신행정 수도 뭐 이렇게 하는 법이요.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에 여가부에서는 제가 이제 발의한 법에 보면은 여가부와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따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왜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세종시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보도를 보면 예, 이건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니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포부와 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부 장관도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성가족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여성가족부는 어쨌든 국회의 법에 따라서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 여쭐게요. 법무부 장관께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28일 날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곧 추진단이 발족한다고 하는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법무부가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서면 질의에서 답변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는 과거 헌재 결정 예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당시에 왜 잔류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중앙 관련한 유관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죠? 법원 등 법원은 대검이 있잖아요. 예. 법무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검이 있는데 왜 유관기관 때문에 못 가신다는 거죠? 행안부는 얼마 전에 드린 겁니다. 당시 경찰청을 두고 세종으로 갔습니다. 법무부가 왜 못 가죠? 대통령께서는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에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같지 않으신가요? 제2집무실을 결정하는 것과 법무부로 이전하는 건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다 법무부가 왜 결정하신 당시에 잔류하게 됐냐면요. 예. 2005년도 2월 24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야 간에 이 붙여달라 저 붙여달라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개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뭘 넣느냐 빼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적으로 행자법무는 잔류하고 여성부도 잔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즉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갓 출범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도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이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보시면 잘 안 되는 게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겠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장관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 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뭐 이루어졌- 제가 낸 법안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이 있잖아요. 헌법 122조와 123조를 보면은 국가의 의무로 균형 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비춰보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보나 특히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관님의 개인적 지위를 보나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앞장서서 설파해야 될 입장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법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네, 잘 협조해 내겠습니다.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장관님 대통령 공약 중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죠. 그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저는 구체적 사건에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이 아니 공약인데 그러니까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이미 대통령 법무부 보고 때 사실상 보고 드렸을 거 실행됐습니다. 아닙니까? 실행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폐지됐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그건 입법 사항인 것이고요.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로 그것과 입법 사항이면 안 하고 국회에서 법을 내면 받아들이시겠네요? 당연합니다. 아 예. 그럼 이 아까 얘기했던 공약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에 그러면 정부 입법으로 내실 용의가 있나요? 대통령 공약인데.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된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죠. 인치로 하지 않잖아요. 법치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꾸고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 정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건밖에 그렇다면 않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로 정부 입법으로 보내실 용의가 없습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구체적 대통령의 사건 공약인데 지난 검토를 정부 하신다는 하에서만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남발됐었고요. 와서 하시면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럼 공약이 틀렸으면 이행하지 않겠다든지 로드맵상 지금 몇 년도쯤에 할 건데 어떻게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행됐습니다. 제가 지금 안 예? 하고 있고요. 이행이 안 하고 됐다고요? 있고요. 아니 이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 번 천명했고 실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 말씀이세요? 옛날에 왕이나 하던 이야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법을 법안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로 보내시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여러 번 그것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이건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하실 대답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입법을 할 용의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라든지 아니면 그 공약을 지킬 우리는 용의가 없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요. 네. 예. 마지막 법-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예.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폐해가 많았고 그 점을 없앨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천명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안은 공약은 지키실 거죠? 당연합니다. 아 그럼 올해 정기국회 때 지키실 거죠? 지금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가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거기 따를 겁니다. 이미 안 하고 있는 아니 거고요. 정부 입법으로 법률적으로요. 발의가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의회 발의보다는 정부 입법이 빠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하신 건데 저도 청와대 비서관을 예. 해봤지만은 대통령의 공약을 의회에서 발의해 달라는 장관의 말씀이 그게 현재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방식으로 발의될 것인지 아니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지 말씀드릴게요.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도 계시지만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할 때 의회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답변입니까? 위원님, 총님,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시면서 장관들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그것이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로 확정돼 있고 또 현재 장관께서 그런 것을 지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입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 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다 장관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 뭐 좀 더 나간다면 공통 공약까지도 입법과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각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먼저 법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이재명 대표님을 방문했을 때도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 공통의 약속을 했던 것들은 조만간 같이 해가지고 해결을 하자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실무 협의체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총님 뭐 경륜이 많으시니까 저는 총님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뒷받침해드릴 수 있는 건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월 29일 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시죠? 보도 보셨죠? 네,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들께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애덕의 정치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을 감형하거나 사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뭐냐? 아픈 곳이다. 아픈 사람부터 살피는 게 기본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깨 수술하실 때 병원에서 나오셔서 하시고 들어가신 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지금 현재 자택에서 형집행정지 상태에 계시잖아요. 장관께서는 검찰에서 보니까 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계속 얘기 나오길래 제가 상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봤는데요. 뭐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받을 만한 입장은 제가 듣기로는 뇌 수막종을 동반하는 다발성 뇌경색증과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인해서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한 게 아니고 만 명에게만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권익위원장님 오셨나요? 네, 권익위원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원희룡 현재 장관이죠.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47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에서 정당 관계자와 지역 관계자들에게 이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기사와 그리고 또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근에 뭐 법카 논란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나요? 권익위에서 이 관련 사안이 만약에 신고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할 수 아니 이런 있습니다. 거는 인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걸 언급했는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47번이면 50번 치고 1,500만 원 하면 한 번에 30만 원씩 했거든요. 네, 보통 청탁금지법 위반이 1인당 3만 원이죠. 기준이.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친목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3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니까 몇 명인지 봐야 되는데 숫자도 제가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권익위원장께서 좀 책임 있게 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유권 해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경찰청 차장 나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인지 수사하잖아요. 예, 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수사하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7만 8천 원이 문제여서 그죠? 7만 8천이 문제가 됐고 나머지도 뭐 공범으로 경찰에서 넘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가만히 있다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예, 공직선거법도 문제고 청탁금지법도 위반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찰은 뭐 대상자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 수사하시겠다. 이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워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기국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따지는데 이거는 수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총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부총리님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하실 때 네. 세제 개편안이 이 감세액의 총 규모를 13.1조 원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누적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누적은 해마다 되면은 반복적으로 그거 곱하기 뭐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 전년 대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쓰면서 첫 해 감세 결과 6.4조 마이너스, 예. 둘째 해는 마이너스 7.3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째 해는 마이너스 7.3이 아니고 앞에 있던 마이너스 6.4 플러스 7.3인 것이죠. 한 해 다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13조 2024년 두 번째에는 13.7조 원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에는 13.7조니까 마이너스가 첫째에는 마이너스 6.4였잖아요. 합치면 2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해만 합쳐도 20조가 넘어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이거를 마치 5년간 전체가 마이너스 13조 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감세를 줄였어요. 즉 분식 회계를 한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이 기재부 발표가 이렇게 국민들을 눈가림하고 속이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자료로 5년간 마이너스 60조예요. 5년간은 60조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만 하더라도. 예, 60조입니다. 예. 그렇게 근데 보시려 그러면은 13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아닙니다. 단년도에 13조고 5년간 하면은 60조인데 그렇게 보시려 그러면 5년간의 세수도 2,000조로 비교를 하셔야 된다.
해마다 약 400조가 아니 그거는 퍼센테이지 할 때 이야기니까요. 아니 그렇게 총 규모가 어떻게 줄어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무려 60조나 감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 감세, 이 부자 감세를 해주고 실제로 땅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손이 많은 순회법, 누적법인데 이거는 지난 정부에도 똑같이 발표를 했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니 두 가지 다 발표를 합니다. 두 가지 다 발표를 하고 단년도의 비교는 60조 발표했습니다. 네. 그 보도 자료 또 추가로 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